야, 경비. 여기 주차해도 되냐? 죄송합니다. 여기는 입주민 전용 주차구역이라서요. 아, 씨. 건우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짜증을 냅니다. 잠깐만 세워놓는 건데 뭔 개소리야? 나 여기 백이동 김 사장이랑 사업 이야기하러 온 거야. 그래도 규정상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밖에 공영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이 늙은 놈이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요즘 경비들이 되게 까부러졌네.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야, 임마. 너 여기서 몇 년 일한 거야? 건우가 한 발 더 다가서며 협박조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실화입니다. 2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한 아파트 경비원이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지역 조폭 보스였죠. 하지만 이 조폭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때린 경비원의 딸이 바로 707특임대 출신 엘리트 형사라는 것을요. 과연 이 딸은 아버지의 복수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조폭 보스에게는 어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서 함께 해주세요. 강남 신축 아파트 삼성 레미안 경비실 오전 8시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깔끔한 제복을 입고 경비실 앞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어요. 바로 김태수 58세입니다. 벌써 20년째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죠.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근무. 하지만 태수에게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태수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태수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입주민들과의 인사는 언제나 한결같아요. 특히 101동 15층에 사는 박미선 여사는 항상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죠. 태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벌써 20년이구나. 우리 딸 지영이가 어릴 때는 이 일이 부끄럽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게 내 삶이야. 그래도 입주민들이 날 믿고 의지해 주니까. 그런 태수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바로 박지영, 30세. 현재 서울경찰청 강력계 형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지영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정의감을 물려받아 경찰이 되었습니다. 특히 707특임대에서 3년간 대테러 훈련을 받은 엘리트 형사죠. 오후 2시 경비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지영이가 경비실에 들어서며 밝게 인사해요. 매주 화요일은 지영이가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날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빠뜨리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죠. 지영아, 오늘 사건 없었지? 태수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걱정 마세요. 요즘 강남 쪽은 조용해요. 지영이가 안심시키려 하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갑니다. 아, 그런데 아버지, 지영이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져요. 혹시 아파트에 이상한 사람들 들락거리면 바로 연락하세요. 요즘 조폭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아파트 쪽에 손을 뻗치고 있거든요. 태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갑니다. 조폭, 우리 아파트에는 그런 일 없을 텐데. 아버지,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강남 쪽 고급 아파트들이 오히려 더 타겟이 되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도 높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지영이는 최근 경찰서에서 접한 사건들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갑니다. 특히 경비원분들을 먼저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지영아,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인지 알고 있어? 부산 쪽에서 올라온 조직들이 많아요. 최근에 강남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최건우라는 인물이 주목받고 있어요. 지영이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에요. 45세, 일명 건우 형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80년대 부산 깡패 출신이고 지금은 강남에서 유흥업소와 대부업을 운영해요. 사진 속 남자는 험상궂은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에도 손을 뻗치고 있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를 타겟으로 삼아서 입주민들을 협박하거나 경비원들을 매수해서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쓰고 있어요. 태수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올 수도 있다는 거야.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 아파트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지영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과 타협하시면 안 돼요. 한번 굽히면 계속 이용당하게 되거든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시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태수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다. 지영아, 조심할게. 아버지, 혹시 모르니까 제 전화번호 단축 다이얼로 해두세요. 그리고 이 사람 사진도 저장해 두시고요. 만약 이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절대로 혼자 상대하지 마세요. 지영이는 아버지의 휴대폰에 자신의 번호를 단축 다이얼 1번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혹시 다른 경비원분들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도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태수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답합니다. 글쎄. 최근에 옆 단지 경비원 박 아저씨가 이상한 사람들한테 귀찮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자세한 건 모르지만. 지영이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역시 그렇구나. 아버지, 정말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요. 지영이가 돌아간 후 태수는 경비실에 혼자 앉아 딸이 보여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 과연 이런 사람이 이 평화로운 아파트에 나타날까요? 태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평온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하지만 이제 그 평온함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딸의 경고가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태수는 딸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태수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바로 내일 이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말이죠. 20년간 지켜온 신념과 원칙이 진짜 시험받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요. 그 다음날 오후 4시 아파트 로비입니다. 쿵쿵쿵 무거운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 벤츠 S클래스가 아파트 입구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를 본 태수의 눈이 커져요. 바로 어제 지영이가 보여준 사진 속 그 사람이었거든요. 최건우 45세. 일명 건우 형님이라 불리는 지역 조직의 중간 보스입니다. 80년대 부산 깡패 출신으로 지금은 강남에서 유흥업소와 대부업을 운영하죠.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에도 손을 뻗치고 있어요. 뒤에서 덩치 큰 부하 2명이 따라 내립니다. 한 명은 키가 185cm가 넘어 보이고 다른 한 명은 어깨가 유독 넓어요. 둘 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지만 왠지 어색해 보입니다. 태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해요. 정말 지영이 말대로 이런 사람이 나타나다니. 건우가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켜면서 태수를 쳐다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아요. 야, 경비, 여기 주차해도 되냐? 건우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저음이었어요. 부산 사투리가 섞여 있어서 더욱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태수는 20년간 익혀온 정중한 말투로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입주민 전용 주차구역이라서요. 아씨, 건우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짜증을 냅니다. 잠깐만 세워놓는 건데 뭔 개소리야.
나 여기 백이동 김 사장이랑 사업 이야기하러 온 거야. 태수는 굽히지 않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도 규정상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밖에 공영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건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집니다. 속으로 생각해요. 이 늙은 놈이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요즘 경비들이 되게 까부러졌네.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야, 임마. 너 여기서 몇 년 일한 거야? 건우가 한 발 더 다가서며 협박조로 말합니다.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그럼 나이도 꽤 먹었겠네. 나 여기 아는 사람 많아. 김 사장뿐만 아니라 이 사장이랑도 친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 당장 잘릴 수도 있어. 건우의 부하들이 태수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위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죠.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굽히지 않아요. 지영이의 말이 떠오릅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과 타협하시면 안 돼요. 한번 굽히면 계속 이용당하게 되거든요. 누구를 아시든 규정은 규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차를 옮겨주세요. 그 순간 건우의 인상이 확 변합니다.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으면서 주먹을 불끈 쥐죠.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 건우가 태수에게 다가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태수는 지영이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쾅! 건우의 주먹이 태수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20년간 한 번도 당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태수는 비틀거리며 경비실 벽에 등을 기댑니다. 아, 태수의 입에서 신음이 나와요. 다신 까불지 마. 알겠어. 개념 없는 늙은이. 건우가 태수의 셔츠를 움켜쥐며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경찰 같은 데 신고하면 건우가 태수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가만 안 둔다. 알겠어? 태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떨리는 손으로 입가에 피를 닦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건우의 부하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형님,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CCTV도 있고. 괜찮아. 어차피 누구 편을 들지 뻔하잖아. 건우가 비웃으며 대답합니다. 태수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2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야.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자존심이 짓밟힌 것 같아. 그런데 지영이한테 말하면 큰일이 날 것 같은데. 건우는 침을 뱉고 부하들에게 손짓합니다. 가자.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늙은이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말해둔다. 입 다물고 있어. 안 그러면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 검은 벤츠가 떠난 후 태수는 한동안 경비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계속 떨리고 입안에서는 쓴맛이 납니다. 몇 분 후 입주민 한 분이 지나가다가 태수를 발견해요. 어머, 태수 씨, 무슨 일이에요? 다치셨어요? 아, 아닙니다. 그냥 좀 넘어져서요. 태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납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건우의 협박이 맴돕니다.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가만 안 둔다. 지영이한테 이 일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딸이 충동적으로 행동할까봐 걱정됩니다. 지영이는 707 특임대 출신이라 웬만한 남자들보다도 강하지만 상대는 조직폭력배예요. 태수는 휴대폰을 꺼내 지영이의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춥니다. 아니야, 일 크게 만들면 안 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하지만 그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건우 같은 사람들에게 한번 밀리면 그것은 시작일 뿐이거든요.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순간이 떠오르거든요. 2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7시 태수의 자택입니다. 태수는 거울 앞에서 파운데이션으로 상처를 가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터진 입술과 멍든 뺨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렵죠. 딩동. 초인종이 울립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문을 열자마자 지영이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형사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지영이가 소리치며 태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냥 좀 넘어져서요? 아버지, 저 바보 아니에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 흔적이잖아요. 770 7특임대에서 각종 폭행 사건을 다뤄본 지영이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상처는 주먹으로 맞았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제가 형사인 거 아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말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어제 내가 보여준 그 사진 속 사람이 왔어. 지영이의 눈이 순간 커집니다. 최건우요? 응.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갑자기 때렸어. 그리고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내 가족도 가만 안 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큰일 난다고 협박했어. 지영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때렸다고? 그것도 협박까지? 지영이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우의 전과 기록을 보니 분노가 치솟아요. 아버지, 이 사람 완전 상습범이에요. 폭행만 7번이나 했다고요. 폭행 7건, 협박 12건, 대부업법 위반 3건, 조직폭력배 활동. 그리고 최근 부동산 관련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인물이에요. 지영이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어요. 아버지 같은 선량한 사람을 때렸다는 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데 하필 내 아버지를? 이 사람은 내가 직접 처리한다. 지영아, 내가 나서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아버지, 이런 사람들한테 한 번 당하면 계속 당하게 돼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다음 날 오전 서울경찰청입니다. 지영이는 선배 형사 김철수에게 상의합니다. 철수 형, 최건우라는 놈 아세요? 그 새끼? 요즘 강남 쪽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말썽 피우는 놈이지. 왜? 제 아버지를 때렸어요. 김철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뭐? 박지영 아버지를? 미친 새끼네. 지영이가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김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지영아, 그놈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뒤에 더 큰 조직이 있거든. 부산 쪽 최만식이라는 놈이 진짜 보스고 건우는 그냥 중간 보스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제 아버지가 또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서를 올려.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건 절대 안 돼. 알겠지? 하지만 지영이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공식적인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증거도 부족하고 증인인 아버지는 협박받고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지영이는 건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사무실 위치, 일상 패턴, 주변 인물들까지 모든 것을 조사해요. 강남구 논현동에 사무실이 있고 주로 오후에 출근하네. 컴퓨터 화면에는 건우의 사무실 건물과 주변 지도가 떠 있어요.
지영이는 건물의 구조와 출입구, CCTV 위치까지 세세하게 파악합니다. 내일 한번 가봐야겠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지영이의 내면에서는 냉정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707 특임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지식을 동원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영이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건우 같은 조직 폭력배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잔인하다는 것이죠. 특히 자신의 체면이 깎였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는 707 특임대 시절 사용했던 장비들을 점검합니다. 호신용 스프레이, 수갑, 그리고 비상용 무전기까지 내일의 대결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지영이가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내일의 만남이 단순한 대화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지도. 건우 역시 이 순간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들과 함께 있어요. 어제 경비원을 때린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죠. 형님, 그 늙은이 표정 봤어야 했는데. 완전 쫄았어요. 그래야 돼.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 다음에 안 까불지. 하지만 건우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 늙은이에게 707 특임대 출신의 딸이 있다는 걸 말이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강남구 논현동 건우의 사무실입니다. 지영이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에요. 검정색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죠. 일부러 경찰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으로 위장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와 수갑은 가방 안에 숨겨놨어요. 안녕하세요. 최건우 사장님 계신가요? 지영이가 리셉션 데스크에서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누구세요? 예약 있으세요? 리셉션 직원이 의심스럽게 쳐다봐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몇 분 후 지영이는 건우의 사무실로 안내됩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고 호화로웠어요. 가짜 명품들로 치장되어 있지만 어딘가 촌스러운 느낌이 드는 곳이죠. 건우는 지영이의 단정한 외모를 보고 대출 고객으로 생각합니다. 부하 2명이 양쪽에 서 있어요. 앉아요. 얼마나 필요해요? 건우가 느긋하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영이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해요. 어제 아파트에서 경비원 때린 분이 최 사장님이시죠? 순간 사무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건우의 표정이 굳어지고 부하들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뭐, 너 그 경비 딸이야? 건우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네, 맞습니다. 지영이가 당당하게 대답해요. 건우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 이런 씨. 딸이 나타났네. 근데 되게 예쁘잖아. 그리고 배짱도 있고. 아가씨, 그냥 아버지한테 말해. 앞으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그럼 다 넘어가는 거야. 건우가 여유롭게 말합니다. 지영이는 차분하게 대답해요. 사과하세요. 뭐? 제 아버지한테 사과하세요. 그럼 이번 일은 넘어가겠습니다. 건우는 비웃으며 부하들을 쳐다봅니다. 야들아, 이 아가씨 말 들었지? 나한테 사과하라는데? 부하들이 웃으며 지영이를 위협적으로 쳐다봐요. 한 명은 문 쪽으로 이동해서 출입구를 막습니다. 아가씨,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왜 사과를 해? 내 아버지가 까불어서 혼내준 거야. 지영이의 머릿속에서는 냉정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상황은 예상했어.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의 정확한 실체를 확인했으니까. 그럼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지영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건우에게 다가갑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부하 중 한 명이 지영이를 막으려고 합니다.
순간 지영이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요. 707 특임대에서 배운 제압술로 건우의 손목을 꺾습니다. 아! 건우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부하들이 달려들려 하지만 지영이는 이미 건우의 목에 팔을 감고 있습니다. 완벽한 초크홀드 자세죠. 움직이면 목이 부러져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요. 건우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 여자가 뭐야? 일반인이 아니잖아. 이런 기술을 어디서 배웠지? 야, 놔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건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해요. 제 아버지한테 사과 안 하시면 앞으로 매일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영이가 건우의 귀에 속삭입니다. 부하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함부로 건드렸다가 형님이 다칠까봐 걱정되거든요. 알겠어, 알겠다고. 놔줘. 건우가 항복합니다. 지영이는 건우를 놓아주고 당당하게 일어나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제 번호 남겨둘게요. 지영이가 명함을 던지고 사무실을 나가려는 순간 건우가 소리칩니다. 이년아, 너 지금 누구한테 이런 짓을. 하지만 지영이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버려요. 문이 닫힌 후 사무실은 한동안 정적에 빠집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부하가 걱정스럽게 물어봐요. 건우는 손목을 주무르며 화를 참지 못해요. 이 미친년이 감히 나한테? 그날 밤 건우의 사무실입니다. 형님, 그 여자 정체를 알아봤는데 부하가 조심스럽게 보고해요. 뭐래? 경찰이에요. 그것도 707 특임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건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요. 경찰? 707 특임대? 707 특임대가 뭔지 건우도 잘 알고 있거든요.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엘리트 부대죠. 일반 조폭들로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망했다. 건우가 중얼거려요. 경찰 건드렸다가는 조직 전체가 위험해져.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솟아요. 자신이 일개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형님,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요. 저 여자한테 당한 걸 그냥 넘어가면 조직 체면이. 닥쳐. 건우가 소리를 지르며 재떨이를 던져요.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 건우는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겨요. 경찰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체면을 세울 수는 없어요. 형님, 부산에서 큰형님한테 연락해 볼까요? 건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이런 일로 형님을 귀찮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건우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특히 지영이가 마지막에 보여준 당당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전현, 내가 호락호락하게 봐주는 줄 아나? 건우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지영이를 직접 건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야, 그 경비 늙은이 집 주소 알아봐. 그리고 매일 뭐 하는지 스케줄도. 형님, 설마.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그날 밤 지영이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고 있었어요. 단순히 아버지를 위한 복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더 큰 화를 부르고 있었던 거죠. 건우 같은 조직 폭력배들에게는 체면이 가장 중요해요. 한번 굽히면 조직 내에서 입지가 흔들리거든요. 특히 여자에게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더욱 그렇죠.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이었습니다. 3일 후 새벽 2시입니다. 태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지영이의 걱정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딸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죠.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려 퍼집니다. 너무 거세서 문이 부서질 것 같아요. 누구세요? 태수가 잠옷 차림으로 현관으로 나옵니다. 야, 경비, 나와.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태수의 온몸이 얼어붙어요. 바로 건우의 목소리거든요. 태수가 문을 열자 건우가 조직원 6명을 이끌고 서 있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고 몇 명은 손에 쇠파이프까지 들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봐요. 내 딸이 우리 사무실에서 날개 패듯이 팼어. 그것도 경찰이면서 신분 숨기고. 건우의 눈이 살기로 가득해요. 태수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지영이가 정말 그 사람을 만났구나. 제발, 제 딸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태수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해요. 건드리지 말라고? 이미 건드렸는데? 건우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그 순간 조직원들이 일제히 태수에게 달려들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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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6명이 돌아가며 태수를 집단 폭행합니다. 주먹, 발길질, 그리고 쇠파이프까지. 태수는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요. 으아! 태수의 비명이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야, 이 늙은이. 내 딸한테 말해. 건우가 태수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려요. 경찰 그만두라고. 안 그러면 다음엔 진짜 죽는다. 태수의 얼굴은 이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어요. 입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오고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와요. 그리고 이 일 경찰서에 신고하면 건우가 태수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내 딸도 가만 안 둬.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 건우는 태수의 배를 한 번 더 차고는 조직원들에게 손짓해요. 가자. 할 일 다 했어. 검은 승합차들이 사라진 후 태수는 현관 앞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온몸이 욱신거리고 의식이 흐릿해져요. 다음 날 오전 8시 병원입니다. 지영이가 응급실로 뛰어들어와요. 새벽에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거죠. 아버지, 누가 이런 짓을. 지영이가 절규하며 태수 곁으로 달려가요. 태수는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어요. 인공호흡기까지 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처참해요. 태수가 가까스로 입을 열어요. 지영아, 그 사람들이 내가 경찰 그만두지 않으면 나를 죽인다고.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내가 아버지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어.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자만심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의사가 지영이를 부릅니다. 따님, 환자가 내부 출혈이 심합니다.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비장에도 손상이 있어요.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영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어요.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여 있죠. 그때 선배 김철수가 나타나요. 지영아, 병원에서 연락 받았어. 아버지가. 형,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지영이가 울먹이며 말해요. 지영아, 내가 뭐라고 했어? 최건우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형,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어요. 김철수가 지영이의 어깨를 토닥여요. 지영아, 이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이건 조직범죄야. 제대로 수사해서 처리해야 해. 하지만 지영이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끓고 있어요. 아니야. 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저놈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거든. 이번엔 내가 직접 끝을 봐야 해. 오후 3시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와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지영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요. 하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어요. 그날 밤 지영이는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를 지키고 있어요. 의식을 잃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다짐합니다. 아버지, 제가 꼭 복수해 드릴게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처리할 거예요. 한편 건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어요. 형님, 이번엔 제대로 본때를 보여줬네요. 그래야 돼. 감히 나한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거야. 하지만 건우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경찰관의 아버지를 이렇게 심하게 다치게 했다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형님, 혹시 그 여자가 복수하러 오면 어떡해요? 오면 어쩌겠어? 이번엔 진짜 끝장내는 거지. 건우가 쌀쌀하게 대답해요. 하지만 건우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지영이가 얼마나 위험한 상대인지를 말이죠. 707 특임대 출신이 진짜로 각오를 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날 밤 지영이는 휴대폰을 꺼내 707 특임대 시절 동료였던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어요. 민호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지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복잡한 사정이 있어. 내일 만나서 이야기할까?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냉기가 감돌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생각이 없거든요.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경찰청입니다. 지영은 건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떠 있었죠. 건우의 일상 패턴, 조직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점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건우 조직의 뒷배경을 조사해 봤는데 동료 형사가 두꺼운 파일을 건네줍니다. 이 사람들 생각보다 더 큰 조직이야. 부산 쪽 큰 형님들과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정치인, 공무원들과도 유착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지영의 머릿속에서는 냉정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더욱 제대로 해야겠네. 이번 기회에 뿌리째 뽑아야 해. 며칠간의 조사 끝에 지영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찾았다.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우의 조직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들이 모두 불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건우에게는 이화여대 다니는 딸 유진이 있는데 딸은 아버지가 정당한 사업가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약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영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건우의 큰형 최만식이 부산에서 올라온다는 첩보가 있었거든요. 만식은 건우보다 급이 훨씬 높은 조직의 실세였습니다. 지영은 책상에 앉아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건우 혼자서는 안 되겠어. 하지만 그의 형님까지 건드리면. 그날 밤 지영의 자택입니다. 지영은 특임대 시절 동료였던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는 현재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민호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지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복잡한 사정이 있어. 만나서 이야기할까?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지영이 아버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민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민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 조직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싶어? 단순히 건우만 잡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내는 거야. 지영아, 그건 위험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아버지가 또 다칠 수도 있어.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나 방법이 있긴 해. 하지만 엄청 위험하고
내가 경찰 그만둘 각오까지 해야 할 수도 있어. 지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떤 방법인데? 함정을 파는 거야. 최만식이 서울에 올라온다는 정보를 이용해서 말이야. 민호가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식을 유인해서 건우와 함께한 곳에 모이게 한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체포하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이 작전의 핵심은 내가 미끼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미끼? 응. 내가 다시 건우를 찾아가서 도발해야 해. 그러면 건우가 형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거고 최만식이 직접 나설 거야. 지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그때를 노리는 거구나. 맞아. 하지만 지영아,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자칫하면 내가 다칠 수도 있어. 상관없어. 아버지가 당한 걸 생각하면. 며칠 후 지영은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건우의 조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최만식이 서울에 오는 정확한 날짜를 파악했죠. 다음 주 금요일, 최만식이 서울역에 도착한다. 지영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기차 시간표와 함께 최만식의 사진이 떠 있었죠. 하지만 지영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준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특임대 시절 동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죠. 혼자서는 안 되겠어. 상대가 너무 많아. 지영은 휴대폰을 꺼내 특임대 시절 같은 팀이었던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격투 전문가였던 박성훈, 두 번째는 폭발물 전문가였던 이소영, 세 번째는 저격 전문가였던 김태영. 성훈아, 나야. 지영이. 혹시 시간 있어? 지영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 하나씩 동료들을 설득해가는 지영의 표정은 점점 더 결연해져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끝을 보겠다는 각오였죠. 한편 건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 여자 경찰이 또 나타날까요? 글쎄, 아버지가 그렇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건우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지영이 다시 나타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형님, 혹시 모르니까 부산 형님한테 연락해 볼까요?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건우는 몰랐습니다. 지영이 이미 완벽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함정이 얼마나 치밀하고 위험한지도.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결판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지영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건우의 조직이 더 강력한 반격을 가해올까요?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2주 후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입니다. 최만식이 부하 10여 명과 함께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건우가 경찰에게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나선 것이죠. 만식은 50세로 건우보다 5살 많은 형이면서 부산 조직의 실세였습니다. 만식의 머릿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감히 우리 조직원을 건드렸다고? 경찰이든 뭐든 제대로 처리해야겠어. 형님, 그 여자 경찰이 707특임대 출신이라고 하는데. 부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707특임대? 그게 뭐 대수야? 우리가 몇 명인데. 만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역 대합실에서는 지영과 민호 그리고 707특임대 출신 동료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사복 차림으로 일반인처럼 보였지만 숨겨진 장비들을 착용하고 있었죠. 지영아,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동료 박성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훈아, 저 사람들은 법으로 안 돼. 증거도 없고
증인들도 다 협박당해서 입 다물고 있어. 지영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실패하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까지 위험해져. 오후 3시 강남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만식과 건우가 만났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건우가 90도로 절하며 사과했습니다. 야, 건우야, 경찰 새끼가 우리를 우습게 봤다는 거잖아.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 해. 만식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그 여자가 707특임대 출신이라고. 707특임대? 그게 뭐 대수야? 우리가 몇 명인데. 바로 그 순간 지하주차장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영과 동료들이었죠. 최만식, 최건우. 당신들은 포위되었습니다. 지영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만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경찰이 어떻게 여기를 알았지? 하지만 나타난 사람들은 공식적인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지영과 707특임대 출신 동료들이 개인적으로 행동한 것이었죠. 아, 너희가 뭔데 우리를 포위해? 건우가 소리쳤습니다. 지영이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제 아버지 때린 최건우 씨. 2년이. 건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만식이겠군요. 반갑습니다. 지영이 만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격투가 시작되었습니다. 707특임대 출신들의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직원 10여 명이 5분 만에 모두 제압되었죠. 박성우는 3명을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여유가 있었고 이소영은 스턴건으로 순식간에 2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김태영은 멀리서 저격용 장비로 도망치려는 조직원들을 견제했습니다. 만식과 건우만 남게 되었습니다. 야, 이년아. 내가 뭔데 우리를. 만식이 지영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지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영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만식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제압술이었죠. 저희 아버지한테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지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만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야? 우리가 이런 애들한테 당하고 있다고? 건우도 민호에게 완전히 제압당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들 손들어. 경찰이다. 김철수를 포함한 강력계 형사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계획대로야. 민호가 신고했구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만식의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고 건우의 휴대폰에서는 불법 대부업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건우가 당황해했습니다. 민호가 지영에게 조용히 귓속말했습니다. 내가 미리 심어놨어. 저 사람들 휴대폰이랑 가방에. 지영의 마음속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이제 법적으로도 완벽해졌어. 김철수가 지영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건 개인적으로 한 일이지? 형, 죄송해요.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좋았지만 다음엔 이런 식으로 하지 마. 만식과 건우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만식이 지영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년아.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 조직이 얼마나 큰지 알아? 지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들 조직 전체를 다 잡을 거니까. 실제로 이날의 체포를 통해 경찰은
부산과 서울을 잇는 거대한 조직폭력배 네트워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식의 휴대폰에서 나온 연락처들을 통해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추가로 검거되었죠. 그날 밤 병원에서 지영은 아버지에게 모든 일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그 사람들 모두 잡혔어요. 태수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고생 많았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일 하지 마. 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하지만 지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진짜 결말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만식 일당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지영과 태수도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만식, 최건우는 조직폭력배 활동, 마약 유통, 불법 대부업, 폭행 및 협박 등의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민호가 심어놓은 증거물들과 함께 조직원들의 자백까지 나온 상태였죠. 특히 건우는 태수에 대한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최건우는 징역 3년, 피고인 최만식은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태수는 지영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후 교도소 면회실에서의 일입니다. 건우의 딸 유진이 아버지를 면회왔습니다. 21세인 유진은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었죠.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우는 처음으로 딸 앞에서 완전히 솔직해졌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거든요. 유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거짓말했어. 건우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감옥에 와서야 깨달았어.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딸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딸을 아프게 했어. 아버지, 그럼 그 경비원 아저씨한테 편지라도 써보세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요. 유진의 말에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교도관과 상담사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1년 후 태수의 자택에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김태수 아저씨께 저는 최건우입니다. 아저씨를 때린 그 나쁜 사람입니다. 감옥에 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아저씨 같은 선량한 분을 때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출소하면 꼭 찾아뵙고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지영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태수의 마음속에서는 용서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감옥이라는 곳이 이 사람을 진짜로 뉘우치게 만들었네. 2년 후 아파트 경비실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소한 건우가 태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건우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예전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건우가 90도로 절을 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건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건우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2년간의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감옥에서 2년을 보내면서 알았어. 진짜 강한 사람은 주먹이 센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저씨, 저는 이제 다시는 나쁜 일 안 합니다. 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태수가 건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니까요. 그날 저녁 태수와 지영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영아, 오늘 그 사람이 찾아왔어. 아버지, 괜찮으세요? 혹시 또? 아니야. 진심으로 사과하더라. 사람이 많이 변한 것 같아. 지영의 마음속에서도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결국 진짜 정의는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뉘우치게 만드는 거였구나. 3년 후 태수는 여전히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욱 당당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신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건우는 출소 후 작은 편의점을 차려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딸 유진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가끔 태수를 찾아가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지영은 여전히 경찰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있지만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방법을 택합니다. 힘만으로는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걸 배웠거든요. 어느 날 지영이 아버지를 만나러 경비실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좋아. 입주민들이 나를 더 믿고 의지해 주는 것 같아. 그러게요. 아버지의 신념이 옳았던 것 같아요. 태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을 거야. 진짜 정의가 뭔지 말이야. 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해질녘 경비실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화는 더욱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법으로, 그리고 때로는 용서와 변화를 통해 실현됩니다. 태수와 지영, 그리고 건우는 각자의 방식으로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8일간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말이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태수 아버지의 20년 신념과 지영이의 용기, 그리고 건우의 진심 어린 변화까지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용서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정의의 모습을 보셨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